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자 여야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 어퍼컷 동작이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술 먹고 하는 거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검증하다더니 김혜경 어디냐라는 겁니다. 치열한 여야의 공세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영화 무간도 기억하십니까? 유덕화, 양조위 씨가 열연을 펼쳤던 그 무간도. 어렸을 적에 정말 감명 있게 봤는데 남욱 녹취록에서 영화 무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스토리일까요? 잠시 후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간도라.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간도입니다. 무간도 영화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어둠의 세계, 조폭 세계에 있었던 유덕화를 경찰에 심어놓고 펼쳐지는 첩보전입니다. 이 무간도 영화 오늘 왜 나온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남욱, 대장동 사업은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완벽하게 하자. 남욱, 영화 무간도처럼 성남 도시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너 사전 모의 정화. 그래서 무간도였군요. 영화 무간도처럼 이 화천대유 일당이 성남 도시공사에 누구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녹취록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면 4천억짜리 도둑질을 완벽하게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당시 성남시장은 이 내용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이 녹취록 자체가 허풍이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간도. 잠시 후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초접전.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음 주 주말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 한국일보입니다. 초접전. 흔들리는 중도층 표심. 정말 한치 앞도 모를 대선 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V 토론도 2번 남았고 코로나19 확산세도 변수가 될 겁니다. 중도층의 마음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향해서 최종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까요? 궁금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립. 경향신문 6면이 쓰고 있는 고립 어떤 기사일까요? 지금 공개하죠. 고립. 심, 안, 김 함께 가자. 이재명 후보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고립 승부수를 띄웠지만 많은 보도에선 심상정, 안철수는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극적으로 이뤄낼 것이냐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쟁. 결국 우려했던 대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면전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습니다. 푸틴 끝내 전쟁 시작, 혼돈에 빠진 세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까지 미사일과 포탄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을 러시아군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입니다. 무기력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 또한 국제세계에서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바라다 박 선생, 국내임 선대본 공보실장 박정환 실장 나오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구 청년 정치인 서재현 미디어 특보,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여야 간 후보 간의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공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전과 내용을 두고 공보물에 밝힌 내용이 허위다라는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 공세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이 중도층들에게 이런 의혹들이 막판 표심에 어떻게 작용될지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사칭 의혹을 대하는 태도가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야당이 공세를 제기하면서부터 이 논란 시작됐습니다. 자, 공무원 사칭 소명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 PD가 인터뷰를 하던 중 일단 방송 PD가 주체로 나옵니다. 소명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서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그러니까 이 소명서 내용만 보더라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PD가 물어봐서 알려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검사 사칭에 쓰였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공보물과 비슷한 해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남시 정자동에 토건 투기 저지 운동을 하다가 저들의 반격을 당해서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제목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결국 억울하고 해괴한 죄목이다. 검사를 사칭한 것은 내가 아니라 PD다라는 취지의 소명과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적극적인 공범으로 같이 사칭을 해놓고 왜 PD에게 뒤집어 씌우느냐라며 허위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KBS PD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PD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실은 뭐냐? 이 판결문 1심, 2심 대법원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진실입니다.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그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사칭하는 걸 내가 보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후회스럽다 이런 말까지 해요. 저는 되게 모욕스럽습니다. 이 명예훼손을 고발하는 부분은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PD는 판결문 내용이 진실이다. 나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모은 것이 굉장히 모욕스럽고 법적 검토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사 사칭 당시 유죄를 내렸던 재판장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명에 대해서요. 이충상 당시 사건 담당 1심 재판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말도 안 된다. 범죄의 본질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부정하니 참으로 뻔뻔하다. 2심과 3심도 똑같이 판단해.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1심 250만 원, 2, 3심 벌금 150만 원의 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당시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PD도 그리고 직접 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장도 이재명 후보의 범죄 소명 내용이 허위다라고 비판한 건데요. 자, 정혁진 변호사 먼저 법률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죄목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 PD가 검사를 사칭한 거고 옆에서 물어봐서 나는 알려준 것뿐이다. 그게 결과적으로 검사 사칭에 쓰였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자의 소명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공보물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쉽게 말하면 검사 이름과 주요 사항을 PD가 물어봐서 나는 소극적으로 대답을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방조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1심 재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공동정범은 무엇이냐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화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박정화 의원이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제가 다 설계를 갖다가 했다. 네. 그럼 더 나쁜 사람은 나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공동정범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내용이 이제 판결문에 쭉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통화 중에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메모를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조근조근 해가지고 시장한테 이거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 PD가 그 불법 녹음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방송에 틀려고 하니까 찝찝했을 거 아니에요. 네. 불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그 이재명 변호사가 익명 제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쓰리 쿠션 하는 식으로 틀면 된다 해가지고 쓰리 쿠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이 됐다라고 본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판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더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최 PD가 1심에서 300만 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예. 선고유예는 실질적으로 무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1심에서 250만 원 나왔지만 그 최종적으로 대법원 가가지고 150만 원 그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 거는 PD인데 그 내용 제가 몰랐는데 네네. 전화를 건 PD는 집행유예가 나오고 선고유예. 선고유예가 나오고 옆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보 소명대로라면 물어본 거 알려줬을 뿐인 사람은 그러면 저 벌금형이 나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변호사들이 무죄 판결 받는 게 쉽지 선고유예 판결 받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선고유예는 죄를 저질렀지만 뭐 이런저런 사정 봤을 때 벌을 안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것인데 왜 그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고 하면은 방조범에 불과한 사람은 벌금이 나왔는데 주범이 선고유예가 나왔다, 이건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하기를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PD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어떻게 그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을 갖다가 하냐, 이거는 변호사가 더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소명을 할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거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저런 식으로 그 소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예. 검사 사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왜 만들었나, 참 그 여당 선대위가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일단 이 대법원까지 판결은 다 똑같은 거죠.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인 공모해서 사칭을 했다는 네네. 게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자의 소명 내용대로라면 지금 정익진 변호사가 말했던 대법원의 판단과는 상당히 내용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어제 기자회견했었던 최철호 PD가 당시에 전화한 진짜 PD입니까? 실제 PD 맞습니까? 실제 PD죠. 당시에 이제 KBS 추적 60분에서 이제 분당의 이제 파크비 사태를 다뤘었는데, 추정 60분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담당 PD가 이제 최철호 PD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허위 사실 유포다 그 공보물에 있는 소명서가 고발했으니까 이제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법률적 문제보다는 양심의 문제다, 국가 지도자 양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소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문장만 보면 법률적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본인은 PD가 물어봐서 검사와 상황을 알려줬고 당시에 질문 내용들을 알려줬고, 그런데 법률 다툼 끝에 유죄가 됐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뭐 아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본인의 억울함이 묻어 있는 건 틀림없는 겁니다. 특히나 2018년 경기도지사 TV 토론회 때 본인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혁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누명과는 전혀 무관한 정황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PD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 PD가 김병량 시장과 통화 과정 속에서 질문할 내용들을 계속 메모해주거나 속삭여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리 PD가 불법적으로 이제 취재를 했지만 이걸 바로 틀 수가 없다 고민을 하니까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하자. 그리고 본인이 익명의 제보자로 연출해줬습니다. 이게 누명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가요? 법원 판결을 이미 적극적 가담으로 봤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넉넉히 검사 사칭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예. 억울함과 누명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와 상관없이 양심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1월 달인가요? 환경운동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룰을 어길 수도 있다. 룰을 어겨가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아니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면 과연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지탱을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공보물 논란을 보면서 2002년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재명 후보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공모물 논란이 오히려 그거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서재현 특보, 지금 법률가도 그리고 베테랑 기자도 이재명 후보 측이 쓴 이 소명서 내용이 너무 판결문,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이제 그게 생략되거나 절차의 문제가 괜찮다는 건 아닌 것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전과 중에 제일 문제는 사실은 그 음주운전이거든요. 간접살인이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게 더 사실은 큰데 이 부분은 그 사실 이제 공익적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이제 그러면 불법이나 있으면 괜찮냐는 게 그게 이제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그 취지 자체를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성남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이제 분당 파크뷰 지금 말하면 똑같습니다. 그 계속 이제 시행사하고 특혜를 받았는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가 있는데 조사도 안 받고 소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시민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계속 조사하고 혼자 이제 고군분투할 때 PD가 그걸 취재를 온 상황에서 이제 검사가 누구냐 이게 소개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150만 원 받은 게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만 법정 다툼 끝에 150만 원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밝힌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최초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공보물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썼었는데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수원 고등법원에서 무죄다. 그러니까 무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 검사 사칭에 대한 무죄가 아니고 공보물에 적시한 것은 무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공익적 목적의 취재 행위였다라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단은 불법이다. 예. 그리고 뭐 PD나 당시 판결문의 내용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민주당 쪽의 해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판단 우리 유권자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의혹인데 김혜경 씨의 사적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7급 공무원의 추가 폭로인 건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측은 김혜경 씨 아내가 직접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7급 공무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 중식 오찬도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일단 통화록이 나왔습니다. 통화 내용이죠. 5급 배모 씨가 누구 변호사가 법카 갖고 있어. 지난해 8월입니다.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그래. 그리고 캠프 후원금 카드도 등장합니다. 누구누구가 갖고 있는 캠프 후원금 카드로 사모님 한 명만 결제할 거야.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를 했었고 경기도 법카로 10만 4천 원이 결제됐다라고 7급 공무원 A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폭로 내용대로라면 민주당 경선 때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과의 김혜경 씨의 식사에 점심 식사에 경기도 법인카드가 결제됐다라는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에 법인카드를 아내가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는데요.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후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예.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예. 그건 잘못이죠.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의 불찰이고. 자, 아내가 직접 법인카드 쓴 건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과하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이었는데 자, 이 해명에 대해서 7급 제보자가 폭로를 한 겁니다. 김혜경 씨와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이 참석한 중식 오찬 때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이죠. 박정환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말이 바뀌어요. 우선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데요. 말이 바뀌는 거 하나.
이재명 후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법인카드 우리 집사람이 썼다는 건 아니고라고 또 말을 바꾸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인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라도 뭔가 해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우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거는 경기도 도지사로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세금을 편취했다라는 것보다 또 다른 측면으로 또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후보 민주당 내배 경선 때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요? 그럼요. 지금까지 우리가 놀랐던 거는 도지사로서 써야 되는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로서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였지만 예. 지금부터는 이거는 지금 또 다른 의혹은 선거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도지사로 써야 되는 공금을 내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썼다는 이중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내부 경선이 있었고 지금 그 중식당에는 국회의원 배우자도 있었고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의 비용을 애초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후원회의 카드로 본인,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비용만 계산을 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나만 계산하게 돼 있어요. 내 가족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각자 계산을 하게끔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 자체는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를 위한 행위였는데 결국에는 나머지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다는 의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위반에 예.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경선하면서 그 큰 경기도의 경기도지사로서 대통령 경선도 해야 되죠. 경기도지사 역할도 해야 되죠. 이거 다 어떻게 하느냐. 빨리 도지사직 정리해라. 예. 라고 했던 주장이 있었는데 여태 그걸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있었던 모든 본인이 쓸 수 있는 공적물을 사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동안 이렇게 버텼었던 거 아니냐. 그럼 그 사이에 지금 김혜경 씨가 서울에서 중식당에서 썼다는 그 한 건 말고 그러면 경기도지사 수원에 있는 관사에서는 과연 이재명 지사는 어떤 일들을 누구를 만나서 했는지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무슨 경기도 개발공사의 합숙소들은 도대체 다 뭔지 이런 것들이 규명돼야 되는 저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아내는 안 썼다 하더니 아내가 직접 쓴 것 아니냐, 말 바꾼 것 아니냐. 두 번째,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시가 경선 기간인데 경기도지사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경기도지사를 유지하더니 경선 기간에 선거 활동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다 쓴 거 아니냐, 접대한 거 아니냐,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의혹이에요. 바로 여당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특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저도 이제 그 전반적인 상황을 다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나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고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겠다는 건데 지금 저기 이제 주장한 걸로 봤을 때는 김혜경 여사 본인은 후원의 카드 26,000원을 본인이 따로 쓴 것이고 근데 후원 카드로 그 지인들을 쓰면 확실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환수를 해야 됩니다. 104,000원은. 근데 지금은 법인 카드를 또 비서들은 법인 카드를 쓰고 김혜경 여사 본인은 이제 후원 카드로 썼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만약에 그 비서들이 이 활동 자체가 도지사의 업무의 자리인 것인지 아니면 경선을 위한 자리인 것인지 구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보자께서 좀 이렇게 용기 내주셨는데 그 녹취록도 밝혀주시겠지만 그 취지 있지 않습니까? 요 식당의 전후 어떻게 갖고 여기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거에 이제 밝혀져야지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면 업무 추진비에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사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게 쟁점일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 저 자리가
이재명 도지사가 가야 하는데 네. 너무 바쁘니까 도지사의 부인이 도지사를 대리해서 간 도지사 대리로서의 행사였다면 네. 경기도 법인카드가 결제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만약 폭로자의 주장처럼 도지사로서의 대리 성격이 아니라 남편 경선을 응원하기 위해서 민주당 아내 등을 포함한 의원 아내 등을 포함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경기도 법인카드가 쓰였다면 매우 부적절한 일일 텐데 맞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제 해석이 매우 부적절한 게 아니라 범죄죠. 범죄인데 그렇죠. 업무상 배임죄라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사퇴하지 않으실까? 그쯤 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원희룡 후보가 제주지사 사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저 원희룡 지사도 사퇴하는데 왜 이재명 후보 유력한데 경기도지사를 사퇴하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후보들 간에 힘의 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그 선거에 임하면 경선에 임하면 그럼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영향력이 그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끝까지 그 도정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애당초 그 당시에 우려했던 바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냐면 법인카드를 저렇게 불법적으로 썼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법인카드 말고 다른 것들은 더 그 빙산의 일각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 뭐 범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럼 그 자리가 경기도지사로서의 공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에 법인카드가 쓰여 있는지는 김혜경 씨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일일이 하게 되면 뭐 초밥 10인분 누가 먹었냐부터 해서 그 설명 자체가 또 의혹을 또 키우고 또 해석에 또 이제 자유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검사 수사를 받고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어제 중진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제 경기도 첫 대통령이 이제 탄생이 된다면 향후에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선 이후에 정말 그 경선에 했을 때 지자체장의 어떤 모호한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계속 나왔던 업무 추진비의 관행 아닌 관행적인 부분들을 좀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해서 정비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저도 이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정익진 변호사님께서 범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을 민주당에선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의 이 추가 계좌 거래 등은 이 주가 조작에 동참한 건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범죄 일람표가 오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범죄 일람표 나와 있는 기간의 거래 내역은 모두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한 것이다. 주가 조작했다면 증권사 영업 단말기로 거래 불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오류가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재차 확인했지만 오류 있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객관적 자료로 봤을 때 범죄 일람표에 기재한 내용이 맞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정의당도 김건희 씨가 계좌를 공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떳떳하다면 의혹이 제기된 계좌를 전부 공개하고 자진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자, 서지현 특보. 네, 제가 이제 증권사 출신이니까 네. 이 부분은 다른 주제보다는 제가 이제 그 좀 잘 자신 아시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명이 이제 의혹을 더 키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증권사 직원이 그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라인 매매든 오프라인 매매든 매매 형태가 아니고 이걸 언제 했냐는 겁니다. 지금 조사하게 되면 그 조사 일련표를 보면 장 마감 시간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호가를 높여서 그 어떻게 보면 나쁜 주식을 좋게 만들어서 선량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문을 하더라도 그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 직원들이 그런 같은 동시에 전화를 받으면 그게 주가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장 마감 시간에 나쁜 주식을 왜 호가를 높여서 샀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데, 정말 작전을 잘 하시는 분도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나는 30% 수익에 나는 수익을 취하겠다는데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50%, 100% 가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결과를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목적에서 수단처럼 그 매매하는 그 과정, 그 수단이 이제 범죄 사실인 걸 이제 증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당과 이제 정의당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거래 내역서가 그냥 프린트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면 2,000개 종목 중에 왜 유독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계속 2010년도에서 17년도 매수했냐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배우자 문제예요. 저도 이제 주식 그 담당을 해보면 남편 몰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주체 자체도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저는 이제 태도나 은행이 이제 말 바꾸기가 큰 도화선이 됐다는 것인데,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는 없다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공보단에서 대변인단에서도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없다라고 핵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경제 분야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서 왜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르는 사실을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추가 거래 거예요. 없다라고 하더니 결국 추가 거래한 게 발견됐죠. 계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명하는 게 2010년에서 17년 동안 꾸준하게 매매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재산 신고는 50억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꾸준하게 주식하신 분이 2, 3년 동안 이렇게 주식 호황기에 지금 3천, 문재인 정부의 주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주식을 안 하고 예금으로 50억을 가지고 있다, 초저금리 1% 시대에. 그냥 이 부분이 엮이고 엮여서 오해를 보는 건 본인, 특히 윤석열 후보의 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계좌가 너무 많고 윤석열 후보자가 측이 공개했던 계좌보다 거래된 추가 계좌도 공개됐고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시점도 주가 조작이 아니냐라고 여당은 의심하고 있죠. 이 가운데 또 다른 종목에 비정상적으로 투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작전 투자 추가 의혹 제기. 이재명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의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N사의 주식을 3,450주 보유를 했다. 신규 사업 발표가 임박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 N사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주가 호재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정보들이 우리가 흔히 찌라시라고 하죠. 그 증권가의 이제 정보지들이 많이 돌았다, 이런 내용이죠. 잠시만요. 저 N사가 우리가 딱 그 떠오르는 그 유명한 거대 기업 N사가 아닌 거죠? 그렇진 않겠죠. 예, 그 회사는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외에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다시 도이치모터스 돌아가면 저 의혹 자체도 사실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의 핵심은 결국 한 개 주식을, 한 개 계좌를 주가적 선수에게 넘겼다, 그러다 회수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외에 또 다른 계좌 두 개를 또 다른 주가적 선수에게 넘겼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니까, 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제 검찰에서 범죄일람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계좌를 어쨌든 간에 그 범죄일람표상에 200번 이상, 그러니까 300번 가까이 김건희 씨의 계좌가 등장하는데, 그게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범죄일람표에 있다고 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설령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든, 그래서 계좌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내가 주가 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은 주가 조작에 뭐 일했느냐가 핵심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에 300번 가까이 그 계좌가 등장한다면 어쨌든 역할을 했다, 본인이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그런 계좌가 점에서 주가 조작 범죄에 동원됐다라는 거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여러 차례 주가 조작에 만약에 계좌가 활용됐다 그러면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 논란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10일 남았습니다. 열흘 남짓 남았죠. 유권자들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무 해명이 없이 지금 김혜경 씨 사실상 모르쇠 일관하는 거 아닙니까? 비서가 알아서 했지 난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김건희 씨는 아직 본인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이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지 예. 못한 채 투표장에 가는 게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그게 후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와 후보 캠프가 해야 할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17년 5월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때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 파이낸셜과 일명 작전주로 의심되는 N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던 주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 현직에 있을 때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막장 허위 네거티브입니다. 작전주 몰빵 투자하여 3배 이상 버는 것은 이재명 후보 전문 아닙니까? 김건희 대표는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N회사 주식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손해보며 매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 여야 공방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범죄 일람표까지 검찰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네. 여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검찰은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의 많은 계좌들이 주가 조작에 사용이 됐다. 그럼 핵심은 여기서 김건희 씨가 그걸 알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아니면 선수에게 계좌 맡겼더니 당한 거냐,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 건데 검찰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저도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 공소장 내용대로라고 하면 저도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 단순히 돈만 뭐 빌려줬다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그럴 고의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검사가 유죄받을 자신이 없을 때는 기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럴 자신이 있으면 빨리 김건희 씨도 불러다가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촉구한 바 있다라는 것도 뉴스도 보도해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앞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영화 무간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영화 무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 살펴보시죠.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욱, 무간도처럼. 무간도.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고 제가 한 3번은 다시 봤던 영화입니다. 양조위와 유덕화 씨가 열연을 펼쳤던 홍콩 영화인데 이 조폭의 일원이었던 유덕화를 검찰로 조폭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양조위를 조폭으로 위장시켜서 조폭에 심어놓습니다. 이 조폭과 경찰 간의 숨막히는 어떤 이 첩보, 심리 드라마, 이 무간도. 그런데 갑자기 이 무간도 영화가 남욱 녹취록에서 왜 등장했을까요? 남욱은 그 화천대유 일당들은 영화 무간도를 어떤 의미로 언급했던 걸까요? 이 녹취록에 대한 향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 나올 텐데 아직은 오늘 보도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보도기 때문에 입장이 안 나왔는데 어떤 입장 내놓을지가 이번 대선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녹취,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와, 제목부터 충격적입니다. 4천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정영학 녹취록이에요.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한다. 예언을 했어요. 2014년 11월 5일 정영학 녹취록에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4천억짜리 도둑질이고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한다. 도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 그런데 2004년 11월에 이 얘기를 하고서 2015년 2월 6일 이듬해 불과 얼마 뒤에 화천대유가 설립됩니다. 2015년 2월 14일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해요. 사업 공모 전에 배당금을 정했다는 의혹. 실제로 화천대유 청와돈인 175 대장동 사업에서 분양 수익 제외하고 배당금으로만 4,040억 수익을 냅니다.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라고 그 직전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배당금으로 화천대유가 가져간 게 수익 제외하고 분양 수익 제외하고 4천억 원을 가져갔으니 딱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한 셈이 된 것 아니냐라는 게 대장동의 의혹의 핵심인 겁니다. 뭔가 맞아떨어진다는 느낌. 물론 여기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를 두고 여야가 논박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화천대유 일당이 2014년도에 이미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기로 계획하고 모의하고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대장동 사업에 라는 의혹이 이 녹취록에서 제공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검찰 추궁에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4천억 도둑질 발언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보도로 이어집니다. 2021년 10월 검찰 조사 중 검찰이 추궁하죠.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추궁해야죠. 이거 알고.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 씨가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일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다. 정영학이 정리해서 뽑아온 자료 보고 4천억 원이라는 돈을 특정했던 것 같다. 라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다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화천대유 일당 등은 영화 하나를 인용합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 영화가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유덕화 양조위. 유덕화 양조위는 화천대유와 무관합니다. 무관도를 언급합니다. 함께 보시죠. 남욱, 정영학, 하나은행 관계자가 2014년 11월에 만났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남욱, 무관도 영화 찍는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추정되는 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넣어놨다. 근데 실제로 화천대유 일당 중에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 팀장이었습니다. 2014년이에요. 이거 화천대유 설립하기도 전에. 우리 사람 넣어놨다. 무관도처럼. 결국 2014년 모의한 것대로 4천억 도둑질을 하고 무관도처럼 우리 사람을 넣어놓은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동아일보는 오늘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2014년이에요. 화천대유 만들기 전이에요. 정영학, 김만배, 남욱 등이 논의한 대로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졌네요. 4천억 도둑질을 했고 정민용 변호사까지 도시개발공사에 심어놨잖아요. 마치 무관도처럼. 정말 약간 소름 끼칠 정도의 예측력이죠.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2014년 11월에 한 얘기인데 그것이 지난해 다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4천억 원 정도를 4천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정확하게 배당이익이, 그러니까 분양이익을 뺀 배당이익이 4,040억 원이죠. 그리고 또 왜 도둑질을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저기 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진술하지만 하나은행 뒤에 숨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성남의 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죠. 근데 실제 화천대유의 지분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배당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하나은행 컨소시엄 뒤에 화천대유가 숨어서 그대로 4천억을 가져온 거죠. 그것을 지난해 다 실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그 게이트가 터졌죠.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예측한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검찰도 그렇게 공소에 썼지만 화천대유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겁니다. 아니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지금. 공모지침 자체를 화천대유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줬고 그래서도 또 시행 선정을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점수를 줘서 그대로 따게 해서 시행사를 그대로 하게 해줬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대장동 부지를 수용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화천대유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영화 무관도와 다른 점 하나를 전 찾아냈어요. 영화 무관도에서는 조폭이 경찰 안에 그리고 반대로 조폭을 단속해야 될 경찰도 조폭 안에 뿌락지를 심어놓습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정보요원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일당을 감시해야 할 성남시 측의 누군가는 화천대유 쪽에 없었다라는 게 영화와 다른 거군요. 없었다는 게 아니라 결탁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더 나아갔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쨌든 성남시의 산하단체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가
거기에 결탁을 한 거죠. 감시란 게 아니라.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남욱 변호사, 정화경 회계사의 지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이 돼서 이 사업을 다 주무르게 판을 만들어준 거죠. 예. 그게 대장동 게이트의 대장동 사업의 대장동 특혜 의혹의 본질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녹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장동 비리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의 게이트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게이트다라고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공세했고, 윤석열 후보는 계속 바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게이트다, 몸통이다라고 서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시장님.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금과 억조처럼 해서 판례를 들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대법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던 그 중요했던 녹취록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4천억 수익 될 거다. 그다음에 우리 사람 거기 심어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게 말이 바뀌어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게 과연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계속 그냥 정치적 공세로 이거는 국민의힘이 다 한 거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앵커께서 뭐 무관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다른 점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녹취록만 봤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매체는 이런 녹취록이 또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중요시했던 정진상 부실장과 김만배 이 일당들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성남시 쪽에도 소위 말하는 정보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녹취록이 다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무관도하고 다른 게 아니라 무관도를 너무나 똑같이 닮았던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이 대장동의 실체가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입장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의 입장이 아마 공식적인 첫 입장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야당에서는 영화 무관도처럼 이재명 후보가 결탁해서 다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했고, 자 그렇다면 여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뭐 여당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당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일관된 겁니다. 이제 그 돈의 흐름을 쫓자.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결국엔 저것도 이제 돈을 이제 수익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된 이제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쫓자라는 것이고, 그 녹취록만 봤을 때 계속 보면 예를 들어 공사 중에 우리 사람을 심었다는데 2014년도면 이재명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재선 시기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계속 국민의힘당이 계속 그 몇 달 동안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했다면 이분들은 야 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넣어놨다라는 게 아니고 야 시장 우리 사람 다시 내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저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이건 진실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몸통은 이재명 후보인데 왜 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 당시에 계속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2014년입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것이 미분양 상황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자금이 굉장히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도 그때가 7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화천대유로 몰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혹이 진실로 돼서 결국에는 곽상도가 자기 아들을 그쪽에 취업하면서 퇴직금 50억 주는 국가가 어디 있으면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저분이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를 만들어 본 장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나 민주당 입장에서나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당이 이재명 게이트고 몸통 이재명을 자꾸 이제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최초로 가게 되면 2000년 초반에 결국에는 그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 부산 저축은행 그 1,700억대 그 불법 저축 그 브로커 10억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박용수 특검은 괜찮다고 하면서 기소조차 안 했고 2년 뒤에 기소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윤석열 중앙지검 검사였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좀 더
공정하게 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맞받아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야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관도 관련된 녹취록 보도에 이어서 다른 매체가 또 다른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는데 이재명 후보자는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 등과 김만배 씨 등이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는데 보도됐는데 함께 보시죠. 친분을 부인했던 김만배, 정진상, 녹취록엔 의형제.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29일 오전 12시 11분 남욱 정영학 회계사에게 얘기합니다. 어저께 정 실장,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정 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고 했고 김만배가 큰 형님이시니까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A 의원, B 전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 네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정 실장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 형님.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만배 형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고 답했다라는 녹취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정진상 씨와 김용 씨는 이재명 후보자의 최측근인데 이 녹취록대로라면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만나서 의형제 맺기로 삼국지처럼 도원결의했다라는 건데 그 2014년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대장동 얘기까지 다 2014년 저 시점에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는 김만배 씨 동과 잘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녹취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글쎄요. 어쨌든 제가 막 속상해요. 아침부터.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걸 봤더니 천화동인 2호가 872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1억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870만 원이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8,700은 됐겠지. 100억 받아갔는데. 그런데 872만 원 투자해서 101억 받아갔고 토탈해가지고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 다 합치면 3억 투자해가지고 3,463억을 받아갔어요. 이름은 만배인데 1,000배 받아갔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화천대유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77억.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4,04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4,040억을 벌어간 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분양하고 뭐 해가지고 또 무슨 자산관리 수입해가지고 합치면 그게 8,500억까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부가가치가 높아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켰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이 4,04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제로섬 게임 같이 사실은 수분양자들이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더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판교에 그 원주민들, 대장동 원주민들 수십 년 동안에 그린벨트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돈을 아주 약탈적인 방법으로 이거 수용당해가지고 제가 못 받고 뺏긴 게 그게 4,040억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둑질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익을 내가 뺏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도둑질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 의형제. 화천도원, 도원결의가 아니라 화천결의인지 천하결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의를 통해서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저렇게 강도짓을 갖다가 해서 수천억의 돈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약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의 맨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있었잖아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본인이 개입을 했던 개입하지 않았던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성남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고요. 요 녹취록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녹취록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야 양측에서도 녹취록의 진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일당들이 허풍을 떤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시선도 있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재명 후보자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 씨는 김만배 씨와 인연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과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가 녹취록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도원 결의를 맺은 사이든지 일면식 없는 친분이 없는 사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진실은 존재할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김만배 본인이 내가 이제 정진상, 김용과 도원결의 맺었다 하면 진실이 가까운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남욱이나 정의가 제3자가 그렇게 했다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재선이다 보면 주위 참모들한테 영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저 부분은 다른 정치인들에게 공통된 상황이거든요. 허풍이다 저거. 허풍일 수도 있나. 그냥 정확한 것은 김만배 본인이 내가 김용, 정진상과 의형제를 맺었다 하면 끝나는 분이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주변에서 뭐 했다더라 하는 것은 그는 진실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허풍일 것인데. 수 있다. 근데 본인은 그 얘기했던 거는 일관된 게 김만배가 만약에 도원 결의를 했다 치더라도 저것이 만약에 범죄와 같이 연결됐다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 씨, 정진상 씨는 유동규, 김만배 등과 일면식이 없다, 인연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반대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게 허풍일 수 있다. 자, 그럼 야당. 저는 뭔가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녹취록 통해서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최초에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씨도 잘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내 측근도 아니고 정진상 내지는 김용 정도 돼야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했던 게 바로 작년이에요.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유독 모르는 게 많아요. 유독 기억나는 게 없고 어제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도 오랫동안 출장도 같이 나오고 골프도 같이 쳤는데 거기도 모른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김만배도 잘 모른다고 하고 유동규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결국엔 지금 의형제까지 맺었잖아요. 뭘 감추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그동안 다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들 가슴을 찢어놓고 또 자기 발밑에서 이 많은 돈 냄새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거 다 모른다고 하는지 어떻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자청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4천억 도둑질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얘기 중에 게이트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을 도배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며칠 전 토론에서 봤잖아요. 이재명 후보자가 흔들었던 그 판넬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김만배의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이 게이트가 그때 나왔던 게이트가 또다시 이재명 게이트로 등장하는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솔직하게 이제는 얘기를 좀 해줘야 국민들이 대선 앞두고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야 의견 들어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동아일보 보도를 포함해서 오늘 무간도 녹취, 도원결의 녹취 두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이 두 장면 녹취록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상당수 허풍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봤던 이 무간도 부분 이 부분은 이 화천대유 일당이 사전에 4천억의 도둑질을 하기로 논의를 했고 우리 사람을 심어놓자라고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해석과 의견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몸통이 누구냐의 싸움일 겁니다. 여야는 대립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는 모두 대부분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완영이 안중근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야 간 서로 당신의 몸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의견 냈는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게이트의 징조는 일찌감치 보였다. 대장동을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꼬리 밟힌 것이다. 반대쪽에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엽기적 반박이다. 대장동 사건 윤석열 게이트라 명명, 더 이상 흙을 베기라 말하는 엽기적 반박 중단하라. 이 후보가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청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선 전에 실체를 밝혀줄 리는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간의 검찰의 수사 패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대선에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이재명 후보의 열창,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술이나 먹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등을 향해서 북한 김정은 비위나 맞춘 사람들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충주 시민 여러분, 충주의 사위, 충청의 사위 이서방,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밭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농사 지을지도 모르고 게을르고 무책임해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놀고 있으면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실력의 문제다. 충성심의 문제다. 국민에게, 국가에게 충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만배 일당이 8,500억을 따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조까지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부정부패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라 그러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미, 친중, 친북 이런 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김정은 비위만 안 거스리고 마음에만 좀 잘 들게 하면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농부가 술이나 먹고 농사가 되겠냐, 김정은 비위 맞추면 평화가 유지되느냐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듯 나는 룸살롱에서 술 안 먹어서 노래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개마다 고비마다 울어서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제가 이제 룸사롱에서는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노래는 잘 못합니다. 자, 묘하게 여당의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를 향해서 검사들이 룸살롱 가서 술 먹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비슷하죠. 노래 부르다 점수 잘 나오면 어퍼컷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어퍼컷이다냐 이것을 7번을 했다고 그러던데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점수가 잘 나오면 어퍼컷을 한답니다. 술꾼 후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룸살롱 얘기했고 술 먹는 얘기했고, 진성준 의원은 검사들이 술 먹고 룸살롱에서 어퍼컷 한다라는 주장까지 한 겁니다. 자, 야당의 조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이라고 말이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부인 검증 외치던 김혜경이 사라졌다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김혜경 여사 그동안 그렇게 영부인 될 사람들 자질 검증해야 된다 그러시고 갑자기 이제 사라지셨어요. 경기도 법인카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스시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에 알겠습니다. 뭐 그 예. 비밀이 옆집이라 그러고 해서 조용히 지금 눈에 안 띄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 그러는데요. 사실 뭐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닐까. 자, 지금 여야 공세 들어봤는데 박정환 실장님, 일단은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자가 룸살롱에서 술 먹고 어퍼컷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진성준 의원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뭐 검사들이 뭐 노래방 가서 어퍼컷 한다 이런 거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도 술이나 먹고 뭐 게으른 농부,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한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만에 했던 얘기예요. 그걸 또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상대 후보인데 이 선거 중에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막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고, 어제도 저희 봤습니다만 무슨 겁대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게 이 전체 뭐 토론회도 그렇고 지금 유세 과정도 그렇고
모두 선거 과정 중에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검증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 표심을 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결국에는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가 어떤 자질을 가졌고 이 후보의 이 근본적인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계시면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거울 효과라는 거 있어요. 저는 뭐 그 자체로 네거티브하고 험한 말하고 이런 것 국민들 싫어할 테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렇게 뭐 좋지 않은 단어들 막 험한 말 쓰는 게 결국엔 돌아 다시 본인한테 가는 효과가 있다. 결국엔 저런 거 하면은 자꾸 뭐 과거 나왔던 형수 관련한 무슨 전화 녹취나 이런 것들 국민들 연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뭐 정치 문화, 선거 문화도 바뀌어야 됩니다만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저는 민주당이 좋은 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의 서재현 특보. 저도 이제 그 검사분들이 어퍼컷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예. 근데 주변에 검사분이 한 분도 없어서 예. 확인을 못해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도 저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 검사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고 저기서 이제 문제 제기나 어떤 위트 있는 어떤 유머를 섞어서 좀 상대를 이제 공격하는 것은 검사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이 후보 간에 보면 이제 매번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유독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통령 자리가 위기의 이 시대에 그런 태도 문제를 좀 공격한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당 특히 윤석열 후보가 좀 이제 급하시잖아요. 지지율이 저되고 여러 가지 후보 부인의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그 공격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현실 상황에서 안 맞는 상황, 그냥 뭐 파시스트, 공산주의, 북한 이런 이때 구태를 넘어서 색깔론을 한다는 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남욱 변호사는 4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8,500억이라고 그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3억 5천은 투자금이 아니잖아요. 하나은행에서는 7천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 또 배당을 1조까지 받는다고 하면 저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로동에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이 물량이 몰릴 때는 날밤 새고 계속해서라도 120시간을 해서라도 납품해야 되고 그러고 또 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노동자들이 기계입니까? 저 심상정이 세계 12 선진국인 나라에서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창호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그 각오를 다지러 이곳을 찾아뵀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일찍부터 말씀하신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최신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선거 사전투표를 일주일 남긴 이 시점 여론조사 경합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윤석열 후보 39, 이재명 후보 37, 딱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S 여론조사 추이입니다. 자, 2020년 총선에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율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사전투표가 벌써 한 주예요?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은 거죠. 근데 지난 이제 2020년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74만 명이 했습니다. 전체 유권자로 대비하면 26.7%지만 당시에 투표한 전체 투표자로 비교해보면 40.3%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중요한 거네요. 투표한 사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은 사실 열흘 남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주일 딱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본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이재명 후보 민주당 진영은 사실 굉장히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이 상승세가 좀 꺾여서 정체되는 어떤 박스를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 원인 자체가 보면 자,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강론을 외쳤던
측에서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측은 안철수 후보 대신에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사실 뭐 지금 계속 10에서 9에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 내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으로부터 충분히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제 결과가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선거 캠페인을 벌이느냐 굉장히 이번 대선의 중요한 승부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 당 쪽과 진흙탕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자 그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유세 지원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행사 20분 전 윤 후보 유세 참석 예정이었지만 취소.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이 대표가 오전 권영세 본부장 발언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권영세 본부장이 당대표에게 사감 내세우지 말라라고 쓴소리를 해서 이 대표가 유세 지원을 취소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이 대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권영세 본부장이 한마디 했다고 마음 상해서 유세 취소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당대표가 유세를 갑자기 취소했을까요?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렇게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대선이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의 그런 생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지 그냥 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직전에 어떤 일정 같은 것들 취소를 갖다 하면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제1야당은 뭐 하는 조직인가? 지금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40대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 그 이치나 게다가 윤석열 후보보다 정치 경험은 한 10배 정도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특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준석 그 당대표의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권영세 본부장 입장에서는 당대표지 않습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그냥 이제 특정한 게 아니라 당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한다는 거는 선입견인 거예요. 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사감도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보면 공당의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렇게 사감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밉지만 그 뒤에서는 2월 달까지 합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리도 제공했다라는 게 사실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감을 했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보통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게 되면 예. 극단적 행동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준석 당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이렇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윤핵관 논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수원 유세는 안 했습니다만 바로 광주 유세 가서 아주 감동적인 그 윤석열 후보 지지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저는 뭐 두 가지 해석을 물론 할 수 있죠. 지금 권영세 본부장 얘기에 따라서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단일화를 위해서 본인이 혹시 조금 걸림돌이 된다면 후보에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는 수원 유세를 안 가고 광주로 갔다. 그렇군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세를 안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자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 않을 거고 지금 깊이 많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과정 중에 하나 나온 거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좀 드립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데 이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까지 진격한 듯한 영상 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긴 대피 행렬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러시아 탱크들이 진격하는 모습 등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푸틴의 전격 작전, 문 빠진 미국의 대응.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도 국제사회에서 논란입니다. 러시아군이 침공하는 영상 직접 보시죠.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 이렇게 러시아 측의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혼돈에 빠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도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침략, 침공 시작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피난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푸틴의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договоров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с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еще никогда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if Russia goes further with this invasion, we stand prepared to go further as with sanctions. 자, 지금 이재민 기자, 현재 상황이 어때요? 전쟁은 일어난 거고 일방적인 러시아의 침공인 양태죠? 어제 새벽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새벽 5시에 침공을 해서 9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지금 점령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포위돼 있죠, 현재. 예. 정말 6.25 전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새벽에 불시에 침공에 당해서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 두 가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얘기가 침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은 도대체 몇 달 동안 뭘 준비한 거죠?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자,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과 유럽은 경제 제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기도요? 이미 침공이 이루어져서 수도가 지금 점령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연맹이 이렇게 아니라고 나약한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예고되어 있는 침공이었고 어제 강행이 됐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현재까지는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과연 우리는 진짜 괜찮은 건지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굉장히 오히려 좀 한반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휴전 중이잖아요. 그리고 옛 소련에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소국을 이렇게 침공했을 때 미국과 서방세의 자유권, 물론 동맹은 아니지만 국가들이 무기력하게 군사행동도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양상,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국방부에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나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위력, 러시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역시 한 국가가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과 자위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 경찰로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유럽의 곡창이라고 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인데 키예프가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도시였는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핵을 갖다가 포기하면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안보를 그 옆에 있는 다른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한테 맡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그 협정 같은 것들은 종이 조가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위력을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그러한 자위력을 갖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예. 그 조약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청와대 반나절 만에 대러 제재 선회
그간 대러 제재 동참 유보 입장이었는데 반나절 어제 외교부 군사작전 선포 30분 전 침공이 임박했다. 전면전 땐 제재에 동참하겠다라고 청와대도 입장을 선회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와 윤석열 후보자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말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이 0.몇 %인 그 나라의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 떨어지고 있죠.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뭐 그렇게까지 비화되진 않겠고 우리 사정과 우크라이나 사정이 명백히 다른 거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급시에 침략하고 그 뒤에 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생각도 전 끔찍하게 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다 입장 냈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어제 윤석열 후보 저게 이제 참모들하고 외교관계 참모들하고 긴급 안보관계 회의를 한 장면인데요.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토 체제에 편입하고자 하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힘이 없을 경우 저렇게 된다니까. 힘의 균형, 북한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힘에 의한 평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두 번째는 우방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저는 청와대가 그나마 어제라도 이 국제사회와 같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 제재 동참한다고 결정을 했으니 다행이지만 여태 며칠 동안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여왔던 거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때 좀 판단을 너무 늦게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재명 후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쟁을 원하십니까? 뭐 사드를 원하십니까? 했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특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 100년 만에 역사적 위기가 5년 안에 이게 복합적으로 올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고 있어요. 북한의 이슈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이게 평화가 경제고 밥이다 하는 이유가 저렇게 전면전이 안 일어났는 대로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2, 3개월 안에 30% 폭등했거든요. 이게 경제에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물론 선거에도 있겠지만 이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게 이 위기가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외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진영의 논리가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치인이나 어떤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힘을 합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통합 정치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 8시에 이제 후보자 간 토론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 관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국민들께서 확인하셔서 누가 과연 이 위기에 맞는 대통령인지 한번 비교하시는 그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예. 저희 채널A에서 생중계해요. 네, 저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정신 변호사님, 오늘이 TV토론 2차가 있어요? 네네, 8시에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느 토론 볼 겁니까? 이왕이면 A 걸 봐야 되겠죠. 채널 A. A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급을 보자. 네. 8시에 채널A에서 TV토론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